독일로 떠나버린 후 40년 만에 좋다, 좋아요. 정보가 무엇인가? 정보는 우리 세계를, 우리 실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도구가 돼버려요. 디지털이 그런 아첨권, 가축이 되어 소비 가축, 정보의 가축, 짧은 삶인데 그 짧은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는 그런 어떤 허무함이 생깁니다. 외롭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세계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공식인데 이 행복의 공식이 정보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그 한국말을 안 해갖고 좀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공부하다가 제가 7, 8학번인데 40년 만에 고려대학을 다시 찾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과대학 다니면서 문과대학 다니시는 분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돌이가 출세를 해갖고 지금 문과대학에서 강의해갖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 영광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4학년 때 여기 공대 가시면은 캠퍼스에 아기동산이 있어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4학년 때 아기동산에 올라가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금속공학을 공부하기에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오래 살면은 이것저것 하고 살겠지만은 인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낮에 조금 꿈꾸는 그런 짧은 삶인데 그 짧은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속과학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졸업도 안 하고 4학년 2학기 초에 독일어도 못하고 철학책도 뭐 별로 읽어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독일로 갔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고 교수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도망갔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직장, 고시, 돈 벌 생각만 한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학문이라는 게 그 직장과 돈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학문이라는 자체가 사유한다는 자체가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은 학문이라는 게 그 자체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그런 좋은 대학을 들어오면서 그 직장 생각하고 뭐 고시 생각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공부한다는 게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게 학문인데 지금 현대 정보사회에 살면서 정보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상이 변화하는데 진리는 굉장히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데 정보 지배가 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생겨나고 없어지니까 지속성이 없고 그다음에 진리라는 게 그 우리 삶에 그런 의미를 주고 방향을 주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게 없고 정보만 있으니까 방향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할 가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허무주의적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보의 지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강연에서는 저는 디지털화와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왔는데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 구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지각의 구조가 바뀌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식 구조가 바뀌고 우리 사고가 파편화되고 우리 지각이 파편화되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나면은 내가 소방서가 와서 끌 수 있지만은 그 변화를 시키는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고 지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사고가 파괴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아포리즘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독일말로 Das Glück kommt durch die Hände, das Glück ist ein Handwerk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 하면은 행복은 손을 통해서 들어온다. 행복은 수작업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오고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강의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아주 낯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기쁨을 느꼈죠. 기쁨이라는 건 있었어요. 기쁨은 행복과 전혀 다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예컨대 제가 알매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저는 웃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웃고 즐겁고 그다음에 기뻐요. 소소한 일상에서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그런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별로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좀 낯설은 개념인데 행복이 굉장히 신체적인 것으로 제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반면에 기쁨은 어떤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제부터 제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그 손을 쓰는 행동을 할 때 행복감이 느꼈어요. 굉장히 손을 많이 쓸 때 행복감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듯이 저는 여러 해 동안 남몰래 정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정원을 우리나라 말 따라서 비원이라고, 그러니까 비밀이 정원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땅 파고 일했습니다. 땅 파고 일했는데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제가 겨울에 겨울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피는 게 아니라 겨울에 피는 꽃을 제가 베를린 이 겨울이 춥고 그 습기가 춥고 굉장히 춥고 베를린 겨울이 굉장히 사람을 못 살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축축하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겨울에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 땅을 파면서 흙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무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 있는
토양은 아주 특별해요. 모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모래예요. 근데 빙하기 때 모래가 퇴적되어서 생기는 토양이기 때문에 회색이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모래예요. 그 베를린의 토양이. 땅을 파니까 그 어디에 속해 있는 내가 모르는 그런 뿌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낯설은 세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있죠, 땅이. 내가 팠는데 저항하고 뿌리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낯설고 그런 부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저항을 극복하고 그렇게 땅을 파는 순간에 굉장히 그런 몸속에 행복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행복을 준 두 번째 활동은 피아노예요. 제가 7년 전부터 매일 피아노를 씁니다.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저는 피아노를 쳐요. 책상하고 피아노하고 한 20번 정도 왕복을 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있다가 그다음에 생각 안 나면 피아노 치고 그다음에 책상 왔다가 피아노 치고 하루에 한 20번 정도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있어요. 그거 맨 처음에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걸로 매일 시작해요.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몸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치다 보면은 몸에 행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온종일 자기 스마트폰,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다면은 하루 종일 뭐 손가락으로 그 핸드폰 하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행복에 접근을 못합니다. 앞에 저항이 있고 낯설음이 있고 대립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행복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말로 우리나라 옛날 문이 있잖아요. 문이 크고 그다음에 문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높은 문지방을 넘어가서 열고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아주 다른 아름다운 공간이 생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하게 다르게 아주 다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힘쓰게 문을 열고 그다음에 그 높은 문지방을 넘어서야지 다른 아주 좋은 공간이 보이는데 우리 현대를 어떤 문하고 비교한다면은 투명한 자동문. 예? 갔다 가면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손도 안 대는데 그리고 문 밖에 다른 공간이 또 보이죠. 그러니까 놀람도 없고 그냥 가면은 열리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그 저항성이 있어야 돼요. 저항성, 부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이 그 본질이 뭐냐면 부정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부정성을 없애야지 좋아요가 나와요. 좋아요가 나오면은 편안하기는 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부정성이 없고 좋아요 하다면은 내가 나 안에 떨어져 버려요. 내가 남을 부닥치지 않으면은 나하고만 부닥칩니다. 그렇게 나하고만 부닥치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세계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접속은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스마트폰하고 뭐 카카오톡에서 접촉은 많이 하는데 타자의 부정성이 없어지니까 외로워요. 외롭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화되면서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상대가 아닙니다. 저항을 제공하지 않아요.
소비를 잘 시키려고 하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이 상대를 없애버려요. 상대를 없애버리면은 행복이 없어집니다. 저는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은 저는 그걸 도구로 사용해요. 꽃 이름 모르는 꽃이 있으면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사진 찍으면은 꽃 이름이 뭐고 그래서 그거 사용합니다. 도구에 저는 스마트폰은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가축이 돼요. 소비 가축, 정보의 가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막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정보가 먹이가 되니까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보에 지배가 돼 갖고 먹이만 먹는 정보를 먹이로 먹는 가축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스마트폰이 도구로 써야 되는데 지배자가 돼 버리면은 내가 도구가 돼 버려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디지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망치가 없으면 어떻게 집을 져요? 근데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 자체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문제지 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망치가 나쁘다고 합니까? 망치를 사용할 때 집을 짓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망치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망치가 될 수 있으니까 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인공지능이 발전돼 갖고 지배의 수단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포를 가져야지 인공지능 자체는 그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독일 말로 날개라고 그래요. 플리게라는 말이에요. 그랜드 피아노가 2개 있으니까 저는 날개가 2개 있는 셈이고 피아노를 연주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려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때 나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2개의 날개가 갖고 있다. 피아노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 말로 만몸이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만몸이라는 말을 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생각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우뚝 선 상대가 필요하다고. 디지털화는 모든 상대, 모든 맞섬, 나 앞에 있는 맞섬을 제거합니다. 내 앞에 3개가 있어야지 나도 섭니다. 3개가 서야지 나도 서요. 3개가 있어야지 나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3개, 사물, 그 다음에 맞몸도 없애버리니까 내가 성립이 안 되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리시면은 3개가 없어집니다. 내 속에만 빠져 있어요. 3개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나하고만 부닥치니까 나하고만 부닥치는 게 우울증입니다. 3개를 잃어버리는 게 3개가 없어져요. 디지털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디지털이란 말이 그 원천이 라틴어로 디기투스예요. 디기투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손가락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행위라는 게 독일 말로 한델른이에요. 독일 말로 손이 한트고 그다음에 행동한다는 게 한들롱입니다. 한델.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게 행위입니다. 손이 없으면 행위가 안 돼요. 우리가 그 디지털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은 행위가 안 되고 항의도 안 되고 그런 소비 가축이 돼 버립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대고 이리저리 놀리죠. 디지털 존재로서의 인간은 행위를 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에 손가락을 놀리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체험하고 소비하고 하나 아렌트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자유로서 자유를 떠나요.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은 저항이 안 되고 소비를 하는 그런 그런 가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일사회하고 성과사회하고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할 때, 교일사회는 제가 만약 짐승이라면 주인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채찍질을 하면은 노예가 돼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리면은 저항이 돼요. 성과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주인한테 채찍을 뺏어갖고 자기를 채찍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채찍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채찍하니까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채찍하면서 성과를 높이고 채찍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느끼기 때문에 반항이 없고 혁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 성과사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착취해요. 자기를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를 실현시키고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살할 때까지 자기를 채찍하고 사는 삶이 성과사의 삶입니다. 가축하고 노예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노예는 저항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에서 그 노예의 그런 반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축은 저항을 못해요. 가축은 아무리 모여도 저항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그 울타리를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는 노예는 갇혀 있는 그 노예가 갇혀 있으면 그걸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축은 그 울타리를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물러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먹이가 있으니까 울타리를 떠나지도 않고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없는 그런 지배, 그게 제일 효과적인 지배입니다. 억압을 하는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채찍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가축이 돼버리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지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곳곳에 건드리는 이 손가락은 모든 것을 소비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유럽에서는 틴더라는 그런 데이팅 앱이 있어요. 타인조차도 소비 대상이 돼요. 성적 소비 대상이 됩니다. 성적 소비 대상으로서의 타인은 타인이 아닙니다. 도구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이 세계를 없애버리고 타인을 없애버려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이제 그 너라는 그런 대상을 그것이라는 도구로 만들어요. 그걸 그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소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타자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이 매끄러움이 벌써 저항이 없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매끄러운 터치스크린은 모든 것을 고분고분하게 마음에 들게 만듭니다. 좋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끄러운 표면을 갖춘 스마트폰은 우리를 꿰어서 끊임없이 좋아요를 끌어내는 디지털이 그런 아첨꾼, 구실을 합니다. 디지털화되면서 그 탈신체화가 점점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는 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육체인데 육체를 잊어버려요. 해방이 아닙니다. 그게 해방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자유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타자의 저항을 없애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없애버리면 자유도 없어집니다. 자유가 그 성립된 자아를 전제로 자유가 되는데 타자가 나를 성립시키는 그런 원천인데 그 타자가 저항한다고 버려버리면 그 어떤 건전한 자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자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 조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오늘날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니까. 정보가 무엇인가? 정보는 우리 세계를
우리 실제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버리나? 정보가 이렇게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정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머물러 있어야지 사유가 되고,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지 보이고, 그다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지각이 되고, 머물러 있어야지 행복이 되는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냥꾼이 되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카톡 하잖아요. 그러면 혼이 빠져요. 혼이 빠지니까 사유도 못하고, 사유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지도 못하고, 정보는 시간이 안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놀라운 일이 주는 흥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불안성 때문에 정보는 지각을 파편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굉장히 느려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다음에 이성도 굉장히 느리고, 디지털이 소통이 빠른데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거 정보가 왔다가 순간적으로 자극하고 없어지니까 이 트위터의 그런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충동의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를 파편화시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공론 같은 거, 숙고 같은 게 필요한데 트위터로 숙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고를 필요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화되면서 점점 파괴가 돼버려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성을 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없애버리니까 시간을 원자화시킵니다.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단기성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담론은 가속화되고 파편화된 소동과 조화될 수 없는 시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빠른 것을 추종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하고 반대됩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되면서 허무주의가 생겨요.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게 순간적으로 돼버리니까 진리라는 게 영원성이 있는데 모든 게 정보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되니까 그런 어떤 허무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그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의미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극만 되기 때문에 이성 혹은 합리성과 달리 흥분과 감정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게 의심을 많이 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죠. 정보라는 게 진리가 아닌데 정보라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신이 사회가 돼버립니다. 정보의 사회라는 게. 이게 정말인가?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신이 없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항상 불신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거짓말은 진리와 거짓말이 구별이 되는 곳에서만 가능한데 단호하게 거짓말할수록 진실이 더 많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페이크 뉴스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주장할 때 그는 의식적으로 사정을 왜곡하는 고전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신뢰하기, 그러니까 시간 집약적 실행들이 정보 때문에 없어집니다. 시간 집약적 실행들은 어떤 게 있냐면 신뢰하는 거, 순간적으로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라는 게 이제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집니다. 충실, 그다음에 결속, 의무, 그것도 전부 다 시간 집약적 실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순간적으로 돼버리면 의무가 없죠. 모든 게 순간화되고 충동화되고 정보사회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시간 정치입니다. 시간 정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시간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정치를 못하면은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아까 말했죠. 그게 그 정보 사회가 되면서 정보 사회가 허무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허무주의는 정보의 허무주의예요. 모든 게 정보가 돼 있고 페이크 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머물러 수도 없고 거기에 의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보의 허무주의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허무주의는 정보사의 한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보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보고 이것도 있고 저기도 가고 저것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경험을 못해요. 경험이라는 게 시간 집약적 행위입니다. 경험이라는 게 오랫동안 한 일을 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 경험이 되는데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은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은 깨달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를 쫓아갖고 질주를 하지만은 알매 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은 공동체도 없어지고, 우리는 친구와 팔로워를 축적하지만은 타자와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보는 존속과 지속이 없게 삶을 바꿔버립니다. 시간 집약적 실행들은 머무르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순간적으로 되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천천히 바라보고 머무르고 그런 게 행복인데, 그 머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라보는 거, 한 군데로 천천히 바라보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물 곁에 관조적으로 하염없이 머무르기, 의도 없이 그냥 보는 거, 오랫동안 한 곳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행복의 공식인데 이 행복의 공식이 정보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진실의 특징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삶을 안정화시켜요. 디지털 질서에는 그런 존재의 굳건함이 정보의 순간적 덧없음으로 밀려나고 방향도 없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을 디지털의 질서가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이언스 픽션이 있는데 그 카메라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눈하고 섞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눈을 내리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눈이 온다 그러는데 그게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우리는 눈이다 좋아하는데 그게 지배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보가 폭탄인데 그 폭탄이 소리가 안 들려요. 폭탄이 되면서 삶을 파괴하는 정보 시대가. 근데 우리 그 폭탄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지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축이 되지만은 스마트폰을 보고 가축이 되지만은 그 변화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의 마지막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이 열정은 정보 소음 속에서 사라진다. 진실은 파열하여 정보의 먼지가 되고 그 먼지는 디지털 바람에 날려 흘려진다. 진실은 지난날이 짧은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병철 선생님의 강연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강연이었는데요.
이분도 저처럼 공돌이에요. 공돌인데 이제 공과대학 나오시고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저처럼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 가서 나처럼 하이데거로 박사학위 했습니다. 저도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철학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과 출신이 공과 출신인데 보니까 그 이과나 공과에서 철학으로 넘어간 분들이 열정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하셨던 그 인용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행복은 손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수작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요 인용문을 들으면서 하이데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Das Denken ist ein Handwerk. 그러니까 사유는 수작업이다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요. 그 말을 저는 이제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 말이 저에게 어려웠던 이유가 이미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수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손하고 뇌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움직여야지 이 활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손이 움직이면은 그 생각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디지털화되면서 예술대학조차 공작하는 그런 공작하는 그런 werkstatt 작업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하고 컨셉트화되기 때문에 예술이 작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작업장이 없는 예술 학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손이 필요 없는 예술가가 돼요. 근데 예술도 그 본질이 수작업인데, 그래서 그 손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손을 잃어가고 있으면 행복이 손을 통해서 오는데, 그래서 그 행복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정말 만지고 나한테 완전히 와닿는 그런 현존,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정원에 가서 꽃을 가꾸고 땅을 파고 냄새를 맡고 그러면 그 현존이라는 게 완전히 마음에 들어와요. 행복합니다, 그게. 근데 나는 꽃을 다르게 봅니다. 정원을 한 이후에 그게 아름다움이 막 몸속으로 들어와요.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나는 항상 책상 위에 꽃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지 스마트폰을 왜 봐요? 아마 요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문명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쁜 꽃을 보면 빨리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쓰고 이럴 겁니다. 네, 그죠? 그게 정보지. 그러니까 꽃을 정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죠. 현존이 몸속에 들어와갖고 행복감을 주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보로 바꾸기 때문에 꽃을 보고 이름이 뭐고 5월달에 피고 그 다음에 1년생인지 2년생인지 정보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을 그러니까 육체를 뚫는 그런 행복하게 하는 현존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걸 못 느끼죠. 제가 뛸 때 뛰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랬다 행복감이 몸에 들어와요. 운동할 때도 행복은 몸으로 들어와요. 몸으로 들어오는데 회의가 많이 있으면은 좌절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희망이 생겨요. 그게 땅이고 하늘의 원리예요. 근데 그 디지털에 빠져간다는 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까 가축이 돼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좌절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하면서 빠지는데 마비되는 거겠죠. 일종의 마비겠죠. 마비죠. 마비가 돼갔기 때문에 마비가 되면은 각성이 안 되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이죠. 잠자는 가축, 수면 가축, 그다음에 소비 가축, 정보 가축. 근데 그렇게 가축이 되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문제예요. 르농 바르트라는 사람이 La Chambre Claire 그 책을 밝은 썼대요. 방이라는 책. 그게 이제 아날로그의 사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항상 어머니 사진을 얘기해요. 저는 그 사진이 정보가 아니라 사물입니다. 꽃과 같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와닿고 죽은 사람이 새로 생겨나는 것 같고. 근데 셀카는 이런 그런 그 회상, 그다음에 과거를 체험하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정보예요. 그러니까 한번 찍고 그다음에 포스팅 해갖고 그다음에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 20살 때 사진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 삼촌이 그러니까 어머니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 써 있더라고. 그다음에 연도 있고 너무 감격이 돼갖고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지금 보면은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어머니가 90살인데 항상 그 어머니 20살 때 그 동생 그 동경 그 사랑하는 보고 싶은 동생 그 항상 그 어머니 그 얼굴에 비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경험이 굉장히 그 삶을 풍부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경험인데 제일 좋은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 가는 거 이거 하늘 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친구하고 이게 보니까 한국은 친구하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뭐야 서로 엄마는 아기 눈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아기가 엄마 눈을 통해서 엄마 시선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데 행복한 인간이 되는데 눈길이 없으니까 불행해지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그런 사회인데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직 철학자들인데 그게 안 돼요. 독일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전세적으로 안 되니까 사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뭔지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통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한병철 선생님 같은 분이 철학자고 저 같은 사람은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뭐 눈앞에 딱 보이는 대책이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지금 사실은 좋은 답을 많이 주신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만나라. 디지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삶과 만나고 진짜 사물과 만나고 진짜 사람과 만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은 아니지만 작은 유행으로 생겨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필사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필사?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책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뭐 이북으로 읽거나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직접 손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베껴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냥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손 쓰는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손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교육 자체를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야지 다른 세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행복하게 위해서는 교육을 달려야 되고 그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정치가들은 그 관심이 없지 뭐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자율을 없애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급속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그 생산만 생각하는 게 정치니까 독일도 인간의 행복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 생산, 자본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가축이 되건 뭐 불행해지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정치는 뭐 독일도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쓰는 게 저항입니다. 책 쓰는 것도 저항이죠. 제 책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각성을 많이 해요. 각성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 저한테 편지도 많이 오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치가들도 사유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정치가하고 그다음에 철학자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그 암울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진단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게 정말 이제
이제 부끄럽고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예술가들에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뒤에 이제 짜이트 인텐지브, 그러니까 시간 집약적이라고 했던 그거를 하면서 하시면서 시간 집약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하염없이 머무르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소묘, 드로잉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서 이 학생들은 정말 그 대상을 저보다 훨씬 더 잘 보는구나, 더 주의 깊게 보는구나. 5시간 동안 보고서 그거를 그리는데 저는 그냥 10분 그리고 말았을 그런 거를 5시간 동안 보고 그리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예술을 하면, 예술가가 되면 사물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저는 철학을 예술로 한다고 그래요. 철학에서. 아니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철학자가 아니고 자는 철학 전공자라 하시고 아시면서 왜 철학을 안 해요? 아니 뭐가 빠져갖고 철학을 안 해요? 그럼 아시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교수 자리 내치고 철학자가 되십시오. 그게 마지막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예. 사표 내시고 철학자가 되시라고. 예. 그게 사표 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 됩니다, 철학자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좀 심기일전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뭐지, 나는 철학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난하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마트라스도 길거리에 가갖고 주워와갖고 그 더러운 마트라스 안에 그 위에 매트레스에 10년 동안 살고 그 집에 난로도 없고 그 다음에 거지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철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에 내가 대학 그 교수 자격증은 땄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철학 전공하는 사람이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난 철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능 저 별로 없어요. 용기가 있으면은 재능이 생깁니다. 겁이 없으면은 재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 내시고 울타리에서 벗어나시고 철학자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